안녕하세요. 라즈베리 파이 4 FPGA ARM MCU 연동형 인터넷 디지털 시계의 네 번째 발표를 맡은 전찬호입니다. 이번에는 항상 해왔듯이 타임 쉐줄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뭔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패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실제로 제품을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멘테이션을 한 것을 보여드리고, 또 투두를 남길 텐데, 투두란 게 뭐냐? 제가 할 일이죠. 아직 하지 않은 미래에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순서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타임 쉐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 FPGA 로직을 작성하는 거는 보통 한 번 하면 끝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버그란 게 생깁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디지털 논리 회로 결선은 제가 베일로그로 A 모듈과 B 모듈을 연결하도록 시키면 그게 곧 하드웨어 결선이 되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적기 때문에 로직은 한번 만들고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끝나요. 상대적으로 설계가 테스트 과정이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어찌되었든 간에 그러한 맥락으로서 봤을 때 MCU 펌웨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멀티스레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아직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서버를 일단 C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걸 C++로 바꾸는 건데 과정이 사실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C와 C++는 객체 지향을 지원하냐 아니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C++를 쓰기로 계획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예정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안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제가 2학년 때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 캡선 디자인 할 때는 스트레스, 스테빌리티 외에도 파워 컨섬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한편으로 지금까지 완료된 것들은 물리적인 회로 결선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회로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서버도 이미 C 언어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완성되어 있을 텐데 아직 미완성입니다. 아직 다 끝나진 않았어요. 상당 부분의 기능이 완료됐지만 다 되진 않았습니다. 패치입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VTC 레귤레이터 7805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해요. 7805 해놓고 인아웃에 각각 캡을 하나씩 둡니다.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하는 편인데 여기에 0.33 마이크로를 사용하고 여기에 0.1 마이크로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1 마이크로를 더 덧붙여 놨었어요. 하지만 이게 딱히 전력 소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제가 임의로 추가했던 거기 때문에 제거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하얀색 동그라미 부분에 지금 제거 이전과 제거 이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항입니다. 사실 큰 변동사항은 아니고 여기 이렇게 이 저항들이 원래는 1500 옴 1.5kΩ이었다는 거죠. 이제 152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보통은 그걸 가지고 4.7kΩ 472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PCB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뭔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나죠. LED를 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더 맞겠네요. 여기는 이제 PCB의 비하들이죠. 어찌 되었든 간에 저항을 조절해서 LED의 밝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꽤 밝은 고위도 LED들이어서 좀 눈이 아파요. 그리고 야간에 너무 밝아서 제가 밝기를 줄였습니다. 어차피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한편 제가 사용하던 기존의 CHRT가 틴시 라이브러리인 틴시 스레즈로 바뀌었습니다. 뭐 어떤 게 막 무조건 낫다 이런 건 아닌데 이쪽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틴시에서 가동하기 더 적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일반론적인 얘기인데 여기는 지금 혼자 개발을 하시고 여기는 네 분이 개발을 하시는데 혼자 개발하면 모든 걸 혼자서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계정도 여기는 지난달, 여기는 7달 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센서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광 센서인데 보통 포토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해요. 뭐 여기에는 지금 다이오드인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베이스가 아니게 되고 광 입력을 받게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VCC 저항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전압을 MCU에 ADC로 보내줍니다. TMT6000이라고 하는데 비세이 회사에서 만들었고 제가 나이트 모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일단 납땜을 해놨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아직 다 안 끝나서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약간의 부담이 들어가죠. 왜냐면 FPGA의 회로 개선이 몇 개가 바뀌어야 되는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TMT6000이 나와 있는데 제가 확대해서 좀 찍어봤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라 한계가 있긴 한데 확대해서 찍어본 결과 여기 보시면 노랗게 이렇게 제가 선을 그려놨는데 여기로 컬렉터, 에미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참고로 안 씁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를 쓰면 안 되죠. 물론 써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이거는 포토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반도체 이 모습이 직접 노출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아무 선도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없는 단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보통은 여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든 결과입니다. 화면도 이렇게 켜져 있고 불도 다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가운데 조그맣게 현재 작동 중이라는 표시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플멘테이션에서 작품 직접 보여드릴 필요가 없죠. 사실은 제가 뒤에 시험 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이라 외형에 대해서는 잘 안 다루고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 약간씩 짚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가 지금 수업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베릴로그 수업을 하진 않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갈 겁니다. 여기 유틸라이제이션 탭에 보시면 제가 얼만큼 FPGA 내부에 소자를 썼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제가 사용하는 시모드 A7은 어떤 FPGA든 다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 FPGA는 플립플롭이 많아요. LUT보다 플립플롭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LUT가 사실은 개수로 따지면 좀 더 적게 사용이 되는데 생각보다 11%면 뭐 그렇게 작은 수치는 아니죠.
그리고 플립플롭은 2800개 정도를 사용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7%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비베이도는 꽤 최첨단의 툴이고 여기 파워, 전력까지 다 예상을 해줍니다. 92mW인데 굉장히 작아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100mW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션 템퍼러처는 이제 그 납땜을 접합한 부의 온도인데 25도면 꽤 낮죠. 보통은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온도는 85도C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특성 때문에 여기에서 25.5를 빼주면 서멀 마진이 나옵니다. 뭐 여기 지금 보시면 59.5도라고 나와 있는데 뭐 거의 그냥 한참 남은 거죠. 저 패키지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서멀 마진이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지만 뭐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worse negative slag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최대 주파수를 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나노세컨드의 주기를 갖는 클럭 프리퀀시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할 거예요. 이거 50MHz입니다. 거기서 11.688을 빼서 분의 1을 해주면 최대 주파수가 나오는데 대략 이게 지금 8나노세컨드보단 크니까 결국에는 뭐 125MHz 정도의 최대 주파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참 여유가 있다는 거죠. 제가 사용하는 50MHz로도 회로를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워닝이 여러 개 있는데 워닝은 제가 완벽히 제거하진 않습니다. 딱히 뭐 동작에 악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없어서 일단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XGC라고 해서 사실 비베이도에서는 XGC를 사용하지 않아요. 옛날 ISE 시절에 사용하던 건데 제가 수업 때 배웠던 거를 잘 안 바꾸는 습관이 있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작사에서도 XDC 파일을 줬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사용할 겁니다. 뭐 자세한 해석은 제가 여기서 할 수가 없고 뭐 여러가지 이 파일은 기본적으로 목적이 핀의 특성을 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어떤 B스트림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만들어둔 FPGA 내부의 모든 결선 상태에 대해서 정의한 파일이 B스트림인데 이거를 어떻게 SRAM에 들어가는 메모리 파일로 만들어줄 거냐에 대해서 정의를 여기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LED라든가 GPIO 핀들 등에 대하여 지금 특성을 정의해 놓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특별히 짚고 넘어갈 건 별로 없는데 다만 여기에 제가 외부 클럭이 들어오는 거를 얘한테 알려줬어요. XGC 안에서 알려줬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WNS를 계산을 해줘요. 물론 이게 없어도 제가 알기로는 계산이 되긴 하는데 보통은 클럭이 얼마 들어온다는 걸 명시하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만 이 신세시스와 임플멘테이션 하는 툴이 그러니까 비베이도가 전력 측정이나 클럭 스큐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조금 측정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안 하죠, 그냥. 왜냐면 자기한테 주어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 해버리게 됩니다. 이건 클럭 디바이더입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제가 타 사이트를 참조한 게 있는데 뭐 별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클럭이 들어오면 걔를 여러 개 플립플롭의 개념을 이용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보통은 2의 n승 분주를 하는데 사용하라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카운터가 증가함에 따라 그러니까 카운터를 놓고
하나하나씩 증가함에 따라서 클럭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캐스케이드로 사용하는 플립플롭의 출력을 보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다 제가 했던 내용들인데, 다만 여기에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100Hz짜리 신호를 내보내는 회로에서 파워 온을 조절해 줍니다. 왜 있냐면, 이게 사실 생긴 이유는 좀 복잡한데, FPGA는 MCU보다 늦게 켜져요. MCU는 바로 칩 안에 있으니까, 칩 안에 SRAM이 있으니까 그걸 로드를 하면 되는데, FPGA는 그 안에 보통 그런 프로그램을 올릴 램을 두지 않고 바깥에 둡니다. 그러면 얘가 전송을 받아야 돼요. SPI 같은 프로토콜을 통해서 전송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MCU보다 늦게 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MCU가 FPGA가 켜져 있다는 상태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MCU가 신호를 받도록 하고 FPGA는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MCU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자기가 켜졌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얘는 다시 싱크되어 있는 자신의 시간을 보내주면 FPGA에서도 시간이 맞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아무래도 메인 칩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조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잘 찾아봐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아까 했던 부분의 나머지 부분이니까 뭐 딱히 설명 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베릴로그 파일인데 뭐 딱히 제가 여기서 베릴로그를 지금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꽤 복잡하죠, 생각보다. 안에 있는 모듈의 개수가 되게 많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 있고 여기에도 또 있어요.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얘도 따지고 보면 모듈이죠. 여기 알람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타임 카운터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카운터가 이렇게 4개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데 얘가 9였다가 이제 다음 회로 넘어가게 되면 클럭이 이렇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감지해서 얘를 0으로 만들어주고 위에 1을 올립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사실 베릴로그에서 if와 asif를 사용하는 게 뭐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손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으면 최적화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제가 회로를 상세하게 모두 짜서 돌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것도 제가 따로 짜야 되거든요. 이거는 연도를 인식하는 건데 제가 어떤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를 100을 곱해주는 회로를 생각해 봅시다. 상수를 곱하는 거긴 한데 이 회로를 다 만들어야 돼요. 결국에는 멀티플라이어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행정적으로 봐도 귀찮고 오래 걸립니다.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거를 처음부터 다 직접 짜진 않습니다. 활용을 하는 거죠. 기본적인 문법을 활용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차피 그 다음에는 신세시스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해줄 거니까요. 그리고 그게 보통의 경우에는 제가 한 것보다 결과를 잘 냅니다. 어쩔 수 없죠. 이 기업의 개발자들은 저보다 훨씬 더 오래 FPGA를 개발해왔을 거고
시작한 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얼마 안 된 저보다는 개발을 잘 해낼 거고, 그 개발의 노하우는 결국에는 신스시스를 하는 툴에 녹아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서버입니다. 예전에 보여드렸던 서버에서 좀 많이 개조가 됐는데 스레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뮤텍스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서버는 날짜를 받아서 보내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멀티스레드를 위한 코드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레드 크리에이트 코드가 있죠. 혹시나 몰라서 만들어 놨습니다. 멀티스레드를 제가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지금은 하지 않는데 제가 뭐 이번에 기기를 만들면서 자동화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매크로를 좀 만든 적이 있습니다. 직접 매크로를 짰어요. MMPC로 짰는데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이 이때 필요하다는 걸 제가 처음 느껴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서버를 돌리고 있는 동안 메인 루프에서 입력을 받아 놓을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는 딱히 구현할 생각이 없는데 나중에 좀 더 인베디드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되면 서버에서 오히려 클라이언트에 먼저 입력을 보내는 것도 생각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되고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될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현 결과입니다. 뭐 그냥 보여드린 그대로예요. 이건 뭐 딱히 특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기를 실제 구현한 상태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시험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아서 시험 영상이지만 여기에서 보여드린 일부가 다시 시연 영상으로 반영이 될 거고, 정확히 말하면 시연 영상에 다시 여기서 했던 부분을 제가 조명을 해 드려야겠죠. 어차피 시험 영상에 들어가는 현재의 기능과 시연 영상에 들어갈 최종 기능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적으로 보여드리는 수준에서 마칠 계획입니다. 보시면 뭔가 여러 개가 추가됐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죠? 안에 TMT 6000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4개 LED를 추가해 놨어요. 모드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제가 이렇게 이 버튼을 통해서 모드를 전환하는데 뭐 아무 티도 안 나잖아요. 알아보기 힘든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를 좀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그냥 평범한 만능 기판 위에 제품을 구성한 모습입니다. 제가 다 납땜 다 했습니다. 조그맣죠? 트랜지스터도 보입니다. 이렇게 참고로 제 손톱이 엄지손톱이 이 정도고 새끼손톱이 이 정도니까 얼마나 작은지가 가늠이 가실 거예요. 되게 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정도면 2012 그러니까 2mm에 1.2mm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보통은 그렇게 사용을 해요. 제가 1608을 사용하기에는 뭐 못하는 건 아닌데 많이 작아서 조금 불편해서 아직까지는 많이 사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또 제가 예전에 샀던 제품들 중에서도 2012나 3216이 더 많아서 그것들을 일단 소비하고 사용할 예정에 있어요. 1608로 치자면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냐면
한 여기 있는 얘 정도면 한 1608 정도 되겠네요. 여기 35T라는 숫자 왼쪽 옆에 C20이라고 적혀있죠. 저 정도 되면 아마 1608 정도 될 겁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뭐 커봤자 2011일 거고, 여기 있는 이것들은 정말 작은 거거든요. 한 1206 정도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시험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이렇게 지금 보시면 OLED에 NW 떠있고 온도 뜨죠. 얘는 나이트 모드가 활성되어 있다는 건데 아직 나이트 모드가 완벽하게 작동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드인지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FPGA에서는 제가 따로 로직을 작성해야 해서 작동하지 않지만, MCU는 본인이 펌웨어가 돌아가는 본인 입장이기 때문에 작동을 쉽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이트 모드가 어떻게 될지부터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을 끈 다음에 완전한 암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OLED 화면이 지금 꺼져 있죠. 다시 보겠습니다. OLED가 다시 켜졌네요. 야간 모드는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TEMT 센서에 의해서 광량을 감지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나이트 모드는 이렇게 될 거고, 시계 본연의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쪽 버튼, 상위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2가 켜지는데 뭔가 뜨죠? 여기 뭔가 뜨는데, 요거 한번 눌러보시면 2020년 5월 17일 이렇게 뜹니다. 지금이 14시 36분 22초 정도 됐는데, 얘가 리셋을 하거나 혹은 맨 처음 켜졌다는 신호를 MCU에게 보내면 MCU는 그에 화답하여 시간에 관한 정보를 보내줍니다. 그냥 통째로 보내줘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선 딱히 보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암호화되지 않은 신호를 바로 보내줍니다. 이 UART를 통해서 하는 거죠. 시계니까 시계를 정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겠죠. 한번 누르면 이렇게 시계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1970년 1월 12일 20시 25분 18초 하면 제가 세팅한 대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죠. 버튼을 2번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뜨는데, 이 버튼을 눌러봅시다. 1970년 1월 12일 20시 24분 55초. 갑자기 노란색 불이 들어왔어요. 사실 이 기능은 알람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알람이 울릴 리가 없죠. 지금 이미 20시 26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알람 설정 자체는 일단 저장이 되어 있고, 수천 년이 지나서 다시 1970년으로 돌아오면 알람이 울릴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럴 생각은 없어서 다시 시간을 조정해 볼게요. 20시 27분 00. 여기가 잠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노란색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일명 그거죠. 여기를 설정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0번을 누르면 이 상태로 하면 C 본초만 맞아 떨어지면 알람을 울리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때 한번 알람을 울리고 끝냅니다. 우연히 딱 맞아떨어졌는데 LED가 빛나죠. 여기 보시면 모터가 아까 계속 움직였습니다. LED가 꽤 밝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카메라, 제가 찍는 카메라 화면에 잔상이 생길 정도로 엄청나게 밝습니다. 약간 눈으로 직접 보면 되게 밝아서 눈에 잔상이 생길 정도인데 불이 안 꺼졌죠. 제가 알람을 안 꺼서 그렇습니다. 알람을 안 껐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를 때, 그러니까 알람을 설정할 때 0번을 누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LED가 변하는 거는 LED를 알람을 매일 울릴 것이냐 아니면 한 번만 울릴 것이냐를 설정하는 것이고, 지금은 알람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진동 모터를 보여드릴게요. 모터가 약간씩 휘는데 제가 지금 만능 기판이 만들기 때문에 보정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거니까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여기에 틀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틀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와이어로 단단하게 고정해 놨습니다. 와이어를 좀 더 보강할 계획이에요. 하지만 알람은 충분히 봤으니까 끕시다. 이렇게 끄면 더 이상 안 울려요. 그리고 버튼을 다시 한번 3번을 눌러봅니다. 그랬더니 뭐 그냥 000으로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쪽 버튼이 잘 안 눌려요. 생각보다. 이게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기식 스위치잖아요. 기기식 스위치는 누르다 보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좀 교체할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버튼은 크게 고장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 버튼이 작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기계식 스위치가 고장이 났는지 잘 작동이 안 돼서 여기는 아마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타이머예요. 이렇게 3시간 돌릴 수도 있고 뭐 3분 돌릴 수도 있고 5초를 지금 설정해 놓고 가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가동이 돼요. 그리고 여기를 다시 누르면 일시 정지가 됐다가 다시 가동합니다. 아까 알람 때랑 똑같죠? 뭐 굳이 이걸 또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끕시다. 다음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한번 5번 눌러볼게요. 네, 스톱워치죠. 근데 스톱워치의 백미는 기록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면 별로 의미가 없죠. 2번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3번 눌렀어요. 그리고 5번 눌러서 정지를 한 다음에 0번을 눌러서 기록된 걸 보러 갑니다. 보시면 15초 12분 아니 15초 12 15초 92 16초 59와 같이 저장이 된데 3번만 저장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없죠. 기록 저장 기능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초기화가 돼요. 이렇게 돌아가는 중에 눌러도 초기화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시계 자체의 시험은 마치고, 여기 보면 USB가 있죠. 왜 만들어 놨을까요? 써야 되니까 만들었죠. 갑자기 키보드가 등장했는데 한번 봅시다. 엄밀히 말을 하자면 제가 사실 이 기능을 보여드리는 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키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키보드까지 온전히 비출 수가 없어서 한계가 있어서 일단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명령어를 쳐서 얘가 컴퓨터처럼 명령어를 인식을 해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지금 재부팅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재부팅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NW가 이렇게 떠있고 여기에 타임싱크가 되는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하시면 명령어를 누르고 난 다음에 화살표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서 명령어를 어떤 걸 쓸 수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BD 나이트도 최근에 기능을 넣기 시작해서 들어가 있어요. 뭐 딱히 뭐 특별히 볼 게 있는 건 아닌데 뭐 명령어 하나만 쳐봅시다.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와요. 컴퓨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USB 호스트 기능을 사용해서 틴씨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 작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안에 있는 재부팅 버튼이 있습니다. 재부팅 버튼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온도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 온도가 나오는데 잡아봅시다. 온도가 쭉쭉 오르죠, 보시면. 중간중간에 약간 텍스트가 이상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OLED 디스플레이 드라이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 제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고,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큰 문제 없이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험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 약간의 버그가 조금씩 보입니다. 그래서 버그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을 해야죠. 해결하는 게 좋은데 특히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FPGA 자체의 버그는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드웨어 결선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결선이 잘못되면 어디에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몰라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고, 이 OLED의 경우에는 사실 복잡합니다. 아까 숫자가 살짝 바뀌는 걸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OLED 라이브러리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멀티스레드가 연계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상호 배제인 뮤텍스를 제가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버그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가끔 예외적으로 동작을 할 때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캡선에서 제가 목표하고자 하는 것은 뭐 극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것도 좋고 버그를 잡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그거죠. 모든 걸 완벽하게 구동시킬 수는 없어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 구현을 시키기만 해도 사용자들은 만족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비난을 받는 거죠, 사용자들에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시험 영상을 마치고 조금 더 수정이 된 상태로 시연 영상까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시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결국엔 제가 할 일이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까 C를 C++로 바꾸는 거는 뭐 그렇게 복잡한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쓰진 않고 다만 MCU 펌웨어를 좀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마쳐야겠죠. 그래서 완전히 일을 끝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이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도입이 완벽히 끝난 게 아니어서 여기의 경우에는 조금 손을 제가 써줘야 해요. 그래서 이런 작업까지 마치면 완전히 끝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